근데 평수로 보면 같은 평이에요. 30평인데 친구가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평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복잡하니까.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의 크기. 집의 크기가 예산을 좌우한다. 일단은 가용 가능한 예산을 뽑는 거는 이건 뭐 아파트를 살 때나 부동산을 살 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집의 가치랑 내 현금이 얼마 있는지랑 적정 대출 금액, 땅이랑 집이랑 뭐 조경이랑 다 합쳐가지고 전체 내가 쓸 돈이죠. 전체 사업비고 그 다음에가 이제 필요한 집의 면적인데 필요한 집의 면적은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유명한 그냥 계산법인데 가족 구성원 수 곱하기 10평 하시면 이게 최소 단위가 됩니다. 자, 이게 다락도 이렇게 완전히 막혀진 다락은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긴 어렵고 건축비의 2분의 1 정도가 들어갑니다. 층고가 높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똑같은 이 천장이 있는 것과 층고 높이 이렇게 만들면은 저희는 사실 층고가 좀 있게 설계를 한 편인데 그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계단 쪽에 층고가 좀 있는데 그 도배 팀이 못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층고 높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많이 책정하긴 너무 많이 책정할 수는 없고 자기는 조금 위험하다 이거죠. 근데 평수로 보면 같은 평이에요. 30평인데 층고가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겠죠. 훨씬 넓어 보이겠죠. 근데 박스 형태로 된 집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진 집은 당연히 이 집보다 이 집이 건축비가 높겠죠. 근데 이렇게 짓고 그럼 이걸 서비스 면적이냐? 서비스 면적은 아닌 거죠. 건축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거를 다락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벽만 쳤다거나 여기 안에 마감을 하지 않고 그냥 창고로 쓰기 위해서 사다리만 뚫었다거나 그러면은 비용은 많이 세이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막아서 하는 다락은 이 부분만 만들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저렇게 높이 올리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이건 3층이에요 거의. 다락으로 허가는 냈지만 3층입니다. 용적률에 안 들어가지만 거의 3층입니다. 이런 거는 거의 시공비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짓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납작한 부분이 나오는 건물은 방수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지붕은 무조건 경사가 돼서 빗물을 다 흘러내리게 만들고 이 부분에 뭔가를 건축적 요소로 이용하시는 거죠. 추천을 드립니다. 그 별도 공사 내역이 보통 태양광이라든지 조경공사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별도 공사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평당 700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복잡하니까. 기준 금액을 잡아야 되니까. 물론 무조건 700만 나옵니다. 700보다 적게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가 아니고 기준 금액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아까 1번, 내 전체 가용한 예산 금액에서 2번을 뺐죠. 그걸 빼면 땅값이 나오죠. 땅값이 뭐 1억이 나왔어요. 2억이 나왔어요. 그럼 그 기준 안에서 땅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세부적으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 투자성과 편리성, 뷰 이 세 개를 보통 이제 보는 거죠. 투자성은 이제 입지의 호재를 보는 거고 편리성은 내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 것이냐. 학교, 편의시설, 병원, 마트 그리고 공공 그 교통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는 것이고 뷰는 이제 내가 메인 뷰로 가져갈 수 있는 뷰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밸류맵을 많이 쓰는데 밸류맵을 보면 총액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래 단가도 넣을 수 있어요. 평당 뭐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땅들이 여기 정도 시세가 얼마 어떻게 됐는지를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밸류맵에는 이게 전국 다 되는데 그 밸류맵은 물론 이제 그 비용은 들어가요. 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쿠폰이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AI가 설계도 대충 나와요. 그럼 계획안이 나오는 거죠. 도면도 나오고 면적도 나오고 이거를 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거가 그냥 나오면 뽑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적은 비용으로 이거를 뽑아보면 이 정도 건물을 질 수 있구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을 보고 그 다음에 건축가를 찾습니다. 결과물을 봐야 됩니다. 건축가를 찾을 때는 이분이 전문 분야가 있어요. 이분은 단독주택을 많이 하냐 이분은 뭐 상가주택을 많이 하냐 이분은 상가를 많이 하냐 어떤 사람은 창고를 많이 하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스테이를 많이 하고 펜션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많이 하는지를 주로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은 저는 반드시 한번 찾아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시공사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건축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죠.
시공자를 찾는 거는 이제 노예 계약이 되면 안 된다. 자신이 짓고 싶은 구조와 디테일을 잘 만드는 시공사 찾기. 그러니까 시공사가 이런 마감을 잘하는 시공사는 내부 마감도 내부 안에 있는 단열재라든지 이런 것도 대부분 잘해요. 그리고 이제 집 짓기. 근데 선장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가서 최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사를 하는 거는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죠. 이삿짐, 이제 단독주택 이사하시면 짐 정리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납장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많이 넣고 계단 밑에도 다 창고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계단 밑에 공간도 다 버리지 말고 저희 집 화장실도 놓고 창고도 또 넣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거를 이렇게 활용을 해도 굉장히 물건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거기 있던 물건을 이사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 숨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평상을 만들었다. 그럼 평상 공간을 또 활용하고 그 옆에 붙박이장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